예,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죠. 그 프린트물 보시면 이게 한 페이지 10분 걸려요. 답안지 써보면 10분 걸리고, 그 다음에 11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답안지, 실제 시험 문제 답안지는 올해부터는 10분이 아니라 8분 안에 써야 된다 그랬죠. 문제 읽는 시간 빼고 생각하면은 8분 안에 써야 되니까, 평상시 공부는 이렇게 다 하는데 시험 문제는 이걸 다 쓰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야. 골라 쓰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어쨌든 다 외워야 돼. 이 프린트를. 약관 같은 경우 2페이지 보시면 그 2페이지 정리 다 해놨으니까 이제 책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뭐 약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상관없고. 자, 오늘 할 게 그 4페이지잖아. 우리 지난번에 계약의 성립에서 이게 4회 때 나오고 10회 때 나왔는데 4회 때 10회 때 다 교차 청약 그다음에 의사 실현을 물어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번에 합의만 따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2번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서 이게 A급입니다. 첫 번째 A급이고 청약 승낙 따로따로 준비하셔야 돼. 같이 쓰는 건 안 나오고 청약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오늘 할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에 승낙 밑에 있죠. 이렇게 넘겨보시면 계약의 성립 시기까지 이게 세 파트인데 정작 시험에 나온 건 작년에 2022년도 밑에 교차 청약 이게 나왔잖아. 쓸 내용도 없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 드렸으니까 3번 보시면 3-1번은 그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를 좀 길게 써놓은 거고 넘겨보실래요? 케이스 문제 있죠. 어차피 케이스로 나올 거야. 우리 시험은 앞으로 다 무조건 케이스니까 3-2번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외우셔야 됩니다. 요 쓰는 방법 외우셔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올 거니까 외우셔야 되고 넘겨보시면 4번도 오늘 이어서 할 텐데 개체과 7회 때 나오고 한 3년 쉬었으니까 나올 때 됐죠. 나올 때 개체가 하고 4-1번에 또 케이스 문제 넣어놨고 넘겨보시면 4-2번 케이스가 그 변호사 시험 케이스인데 출제 가능성 아예 A 뚜풀입니다. 다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5번도 있고 5번 동익시향이 있고 넘겨보시면 5-1번에 불안항변권 이것도 A급 문제죠. 케이스로 넣어놨고 이렇게 6번 위험부담 올해 가장 유력시되는 문제인데 6-1번, 6-2번, 6-3번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일단 그 앞에 단문을 외우고 그다음에 케이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케이스도 외우셔야 돼. 우리가 뭐 케이스를 시험장에 생각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자료가 나가고 3월 달에도 나가고 6월 달에도 나갈 텐데 자료 번호는 안 바뀌어요. 넘버가 똑같다니까. 넘버가 똑같고 그 나눠준 자료는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금 외워 지금. 지금 외우고 나중에 추가되는 거거든. 계속 추가되는 거니까 추가된 다음에 하겠다. 못 외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1월 12월 달에 시간이 되시면 10개만 외워도 엄청 성공한 거예요. 11월 12월 때 10개 외우고 1월 1월 10개 외우고 3월 4월 10개 외우면 민법 같은 경우는 30개만 외우면 되거든. 30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외워. 나중에 써보면 알지만 30개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한번 겹쳐가지고, 외운다는 건 그냥 알고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한 4-5배의 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개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작년인가? 그 수기 써놓으신 분이 잘 써놓으셨던데, 한번 2차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는데도, 겨울방학 때 그렇게 외웠는데도 그렇게 안 써지더래. 3월 달에 썼는데도, 그때 3월 달부터 막 모의 시험 보고 그랬거든. 그렇게 안 써지더래. 심지어 문제를 가르쳐 주는데도 안 써지더래. 그래서 아주 그냥 이게 외우는 게 관건이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3, 4, 5, 6을 따르게 엄청나게 외웠더라고. 무조건 어떻게 하나라도 더 새로운 걸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걸 일단 외우자 그래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수기 보면 나와 있어. 7, 8일 정도 되니까 이제 써지더래. 외워지더래. 그래서 막 사무과제 같은 거 50개씩 다 외워지고 보면은 그렇게 안 외워지던 게 외우려고 맘먹고 그냥 외우니까 외워지더라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외워야 돼. 외워가지고 외운 게 시험에 나왔을 때 그걸 쓰잖아. 그럼 절대 안 떨어져.
일단 꽈락이 안 나오잖아. 우리 시험 꽈락이 안 나오면 합격이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안 이어지면 다 안 되는 거죠. 올해는 이제 좀 학생이 응시원이 많아서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면 꽈락이면 합격이었어. 법무사는 더 심해. 법무사는 워낙 꽈락자가 많아가지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법무사는 진짜 면 꽈락이 합격이야. 면 꽈락자 숫자가 나중에 그 통계 나온 거 보면은, 그 합격생 숫자가 차이가 안 나. 만들어준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면 꽈락이 나가 점수를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과목 잘해갖고는 의미가 없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해가지고 꽈락을 넘어야 되는데, 꽈락을 넘으려면 기본적인 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다 쓰셔야 돼. 그래서 오늘 같은 거 문제 보시면 1번 같은 거 계약자원칙과 그 지하는 이거 열 필요 없다 그랬잖아. C급이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되는 거고, 약간도 열 필요 없어. 어차피 출제는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한번 읽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2 정도 하시면 돼. 그러나 지금 3번부터 나오는 계약의 성립 있잖아요. 이건 외우셔야지. 이건 무조건 외워야죠. 합의 외우고, 청약 외우고, 승낙 외우고, 계약의 성립식 외우고. 10년 동안 안 나왔거든. 그 10년을 찍고 있으니까 확률이 높아졌지.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책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프린트물 보는 법 설명드렸고, 책하고도 기본적인 목차가 똑같아요. 같이 펴놓고, 그 옆에 펴놓고 보시면, 이게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이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으니까. 교과서 오늘 진도는 30페이지죠? 30페이지 청약 효력 A급 문제입니다. 청약을 쓰라고 나오던 청약의 효력을 쓰라고 나오던 같은 문제라 그랬잖아. 어차피 의, 요건, 효력 이렇게 쓰는 거죠. 프린트는 4페이지, 5페이지에 있죠. 5페이지 보시면 청약 효력 있죠. 그 청약 효력만 딱 쓰면은 5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반 페이지 정도니까 그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답안지 써보면 이걸 못 외워요. 문제를 갖춰주고 내도 이걸 못 외워가지고 말을 지어내. 지어내는 것은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예전에 독창적 답안지, 남들과 다른 답안지, 쪽박이 지름길입니다. 남들과 다른 답안지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 남들과 다른 답안지는 되게 보면은 남들보다 못한 답안지가 돼. 남들보다 잘 쓴 답안지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만큼 써야 된다거든. 남들만큼 쓰려면 그 목차를 절대 어긋나게 하면 안 돼. 이 목차는 교과서에 있는 목차, 제가 만든 목차가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목차이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도 똑같이 나온다고. 채점하는 사람이 그냥 채점하는 거 아니에요.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배점을 협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장을 채점해봐. 이렇게 몇 개만 시험상 해본다고. 그래서 시험 치는 애들 수준을 한번 파악한 다음에 점수를 조정을 해. 얘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 싶으면은 좀 조정을 해가지고 다 채점을 한다고. 다 채점한 다음에 자기 점수가 다른 사람도 좀 짜잖아.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이 또 뭘 해요. 그리고 또 조정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시험은요 절대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야. 다 점수는 조정된 점수지 실제 내 점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조정된 점수를 잘 맞으려면 목차를 절대 어긋나게 하면 안 돼. 목차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순간에 채점 매는 사람한테 짜증과 불쾌감을 유발시킨다고. 채점 매기가 싫잖아. 자기 머릿속에 매기는 목차가 있는데 엉뚱한 사람 읽어봐야 되거든.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셔. 이상한 목차가 나오면 그리고 내가 썼으니까 읽어봐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있잖아. 그래서 읽어본다고. 근데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 점수가 올라갈까 깎일까? 깎여. 읽어보면 개판이거든. 그래서 안 읽어봐야 돼. 안 읽어보고 목차 보고 썼네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목차만 보고 어떤 교수는 목차만 보고 점수 주거든. 그냥 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목차가 중요해요. 그래서 효력 보시면 세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효력 발생 시기, 두 번째 구속력, 밑에 승낙적격. 이렇게 요 목차를 틀리시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효력 발생 시기, 구속력, 승낙적격. 이렇게. 자,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죠? 조문이 없거든. 그 민초형에 따라가 도달주의. 둘째 줄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밑줄. 구속력은 조문이 있네. 527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구속력 그래가지고
계약은 청약은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속력이나 비철회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라 그래요. 근데 조문이 구속력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구속력이라 제목을 닫는 게 좋죠. 구속력 존속 기간은 언제죠? 동그라미 2번. 그 조문에는 안 나와 있죠?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 정하면 상당 기간. 정하면 그 기간, 안 정하면 상당 기간.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철회할 건 유보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철회 못 하는데 우리끼리는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승낙 적격은 뭐냐면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 그 줄임말이죠. 이게 실질적 효력이고, 승낙 적격은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 청약이 존속하는 기간이에요. 살아있는 기간. 청약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낙 적격만 쓰라고 따로 단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승낙 적격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럼 이게 뭐 쓰라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아직 치지 마시고, 청약에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청약은 그것을 다 밑줄.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그럼 색깔 바꾸셔서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 같은 말이야. 저는 조금 전에 승낙 적격을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 그랬잖아. 그건 조문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답안지를 쓸 때 안 헷갈리거든. 근데 이제 그걸 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효력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줄 끝에 보시면 승낙은 언제 받을 수 있죠? 청약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만 받을 수 있잖아. 따라서 몇 줄 승낙 적격은 뭐랑 같은 말이다? 청약의 존속 기간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전에 구속력 공부했었잖아요. 이 구속력의 존속 기간 나오죠. 이 구속력의 존속 기간이나 청약의 존속이 다 같은 거야. 그래서 구속력 이퀄 존속 기간 이퀄 승낙 적격 이퀄 승낙 기간 이퀄 동서남북 같은 이야기입니다. 뭘 물어봐도 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수님 계시냐면은 이 구속력의 존속기간 위에 써놓은 거 있잖아. 이 내용을 저는 프린트 보시면 저는 이걸 구속력의 존속기간에 안 쓰고 오른쪽에 승낙기간에 다 같이 쓰거든. 책에는 두 번 써 있어. 구속력의 존속기간 따로 써 있고 오른쪽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 똑같이 써놨죠. 왼쪽에 구속력의 존속기간이 가로 안에 보시면 528조이랑 529조 그 조문이잖아요. 책에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써 있다고. 왜? 같은 내용이거든. 그게 구속력의 존속기간이나 오른쪽에 승낙적격의 승낙기간이나 같은 내용 두 번 써 있는데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보시면 5페이지 봐보실래요? 프린트를 보시면 이걸 두 번 더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프린트에서는 뭘 안 썼어요? 구속력의 존속기간은 안 쓰고 승낙기간만 썼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을 뒤집으면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구속력만 나오면은 밑에 승낙기간을 위에 구속력의 존속기간으로 또 써줘야 한다는 거야. 심지어 그게 어떤 책에 보면 어디에도 써 있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한 페이지 저는 제 책에는 안 써져 있는데 승낙에도 써 있어. 승낙에도 가시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 그쪽에다가 이 승낙 기간이라고 해서 요 내용을 또 쓰는 경우도 왜 이게 동서남북도 같은 이야기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청약의 그 존속 기간이고 어떤 측면에서 승낙 기간이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다가. 이해되세요? 무슨 말 하는지. 네, 그래서 외우셔야 돼. 528조 1항하고 528조 529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어디다 다 써먹을 수 있어. 청약에도 써먹을 수 있고 승낙에도 써먹을 수 있고 구속력에도 써먹을 수 있고 승낙 적격에도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외워봅시다. 528조. 자, 승낙기간을 정했대요. 그럼 언제까지 승낙기간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그 기간 안에 승낙통지를 받아야 된대요. 받지 못한 때 밑줄. 오후 3시까지 연락 달라 그러면 오후 3시까지 통지가 와야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통지가 와야 됩니다. 발송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응시원서도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심플하죠. 그냥 딱 뭐합니까 이렇게 그 시간 딱 되면은 더 이상 입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입력은 바로 들어가고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90년 이럴 때는 저 시험 원서를 그 오프라인에서 직접 접수를 했었거든. 근데 주로 접수한 데가 어디였냐면 저기 저 한국방송통신대 동숭동에 있는 거기 저 뒤 주차장 그 뒤에 저 국제교육원인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빈 공터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가건물을 세우고 거기서 접수를 했었어. 1년 내내. 근데 이제 애들이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그 시험장에를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같이 넣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첫날 넣는 친구도 있고 어떤 마지막 넣는 친구들도 있어. 저기 적성에 따라서. 근데 항상 마지막 날이 문제야. 마지막 날 원서를 넣으러 오는데 오다가 일이 터져. 어떤 친구는 오다가 지하철이 연착이 돼서 늦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그 6시인가 되면 이제 문을 닫고 마감을 하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끝나고 이제 밥 먹고 가려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면 꼭 그 광경을 보게 되거든. 꼭 6시 지나서 오는 인간이 있어. 진짜야. 일부러 구경해, 우리 일부러. 오늘 6시 딱 되는데, 6시 딱 되면 문을, 앞에 그 창문을 닫고, 직원들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공무원들이 정리를 하거든, 이제 가려고. 꼭 6시 전에 뒤에 와가지고 막 모두 두들긴 사람이 있어. 그 들어보면 이해했는데, 왜냐면은 대학로를 처음 와봤다는 거야. 여러분, 처음 왔으면 일찍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자기는 생각을 못 한 거잖아. 그래서 진짜 그런 비품이 하나 처음 와봤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공무원이 물어본다고. 어디서 오셨어? 그러면은 지방서 왔다 간다고. 고시원에, 지방 고시원에 있다가 원서내러 왔는데 서울의 초행길이라는 거야. 그 대학로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못 찾았다는 거야. 막 울어. 벙벙 울고 그런다고. 그럼 공무원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줘. 절대 안 받아줘. 절대 안 받아준다니까. 받아주면 공무원은 심할 썼어야 돼. 그 우리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면 심할 써야 돼. 절대 안 받아준다고. 그렇죠? 원서는 어떻게 한다고? 6시까지 창구 앞에 도착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기간을 정해서 오후 3시까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3시 출발하면 안 돼. 3시까지 뭐 하셔야 돼? 도착하셔야 돼. 도달주의로 됐어. 그렇게 써놓으세요. 도달주의라고. 만약에 도착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청약의 효력을 잃어. 승낙이 있는 게 아니라 청약이 없어진다니까. 오후 3시 되는 순간에 청약이 벙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승낙이 와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청약과 승낙이 만나야 되잖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다고 2번? 승낙 통지가 전환 기간 후에 도달했대. 꼭 이런 인간이 있다 그랬죠? 3시 이후에 왔다니까. 오긴 왔는데 언제 왔다고? 늦게 왔죠. 이걸 연착이라 그래. 후에 도달, 기간 후 도달을 연착이라 그래. 연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연착하면 효력 생겨 안 생겨? 안 봐준다 그랬죠? 안 봐줍니다. 원칙은 안 봐주는데 딱 한 번 봐줘. 그게 뭐냐면 가로 열고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꺽쇠 닫고. 되셨어요 여러분? 얘는 봐봐. 칠판 봐보세요. 원서 접수도 마찬가지야. 원서 접수 어떤 게 있냐면은 편지로 우편 접수를 받고 그래. 옛날에 받고 그랬거든. 우편 접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늦게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빨리 보냈는데 편지가 늦게 들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 좀 아끼려고 등기로 보내면 돈 좀 아끼려고 일반 우편도 보내는 거야. 등기로 안 보내고. 나중에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은 자기는 일찍 보냈는데 편지가 늦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원칙대로 어떻게 하냐면 안 봐줘야 되잖아. 근데 안 봐주기에는 보니까 편지를 너무 일찍 보냈으면 편지는 보낸 날짜 소인이 찍혀져 있으니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일찍 보냈는데 그 동네 우체국들이 일을 너무 늦게 한 거야. 전화 걸었더니 그 주가 체육대회 가지고 이틀 일 안 했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봐줘야 돼 말아야 돼? 봐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요. 마지막 날 소인이 찍혀 있으면 봐줄 때가 있었어. 늦게 오더라도 그 어떤 날짜 소인이 찍혀 있잖아. 그럼 그건 제 날짜에 들어간 걸 봐줬다. 왜냐면 하도 그런 인간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그럴 필요 없죠. 어차피 요즘 입력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떨 때 봐준다고?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그게 무슨 말이야? 사고 연착이라는 소리야. 우리나라 오토우편은 4일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날짜 보니까 이 편지가 일주일 만에 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런 거 짜증나니까 법무부에서는 제발 좀 등기로 보내라 그러잖아. 등기로. 빠른 등기로 보내면 또 24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쫙 바로 들어가죠. 도달할 발송일 때는 뭐 한다고? 봐주는데 어떻게 봐주냐면은
청약자한테 연착 통지 의무를 부과시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착 안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항. 청약자가 전화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 통지를 뭐 한다? 연착 안 한 걸로 합니다. 재날짜에 들어간 걸로 봐주겠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물에 케이스도 만들어 놨지만 계약의 성립이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연착 케이스가 나올 거야. 그래야 문제가 말이 되잖아. 연착 케이스가 나오면 이거 사고 연착이 나올까? 보통 연착이 나올까? 사고 연착이 나와야 계속 조문을 쓸 거 아닙니까? 보통 연착이 나오면 더 쓸 말이 없잖아. 그냥 효력 안 생기는 걸 끝나버리니까 사고 연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고 연착이란 말이 조문을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 그래서 조문을 쓰는 표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생일 때 뭐라 나오냐, 거기 시험 문제 보면 우체국의 업무 착오로 이런 말이 나와. 그게 이 말 하는 거지. 제 날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체국의 업무를 착오해. 그런 게 우체국 업무 착오 많아. 그 재산세도 올해도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어머님은 재산세 고지서를 봐야겠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걸 봐야 돈을 내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체국에 전화를 걸었거든. 그랬더니 자기들은 보냈대. 근데 언제 보냈냐 그랬어. 우리 동 사람들 다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편지 집배 그 구역 직원을 바꿔주겠대. 그 직원한테 언제 보냈냐 그랬더니 자기가 며칠 날 보냈대. 그래서 아니 나만 안 받았으면 이해하겠는데 우리 동 사람 하나도 못 받았는데 진짜 보낸 거 맞냐고. 그때 걔도 급 당황하더라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날 넣었을 것 같아. 근데 그날이 세금 내는 마지막 날이었거든. 내가 짜증나 안 나. 그냥 다시 신청하면 언제 와? 끝나고 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걸었거든. 그랬더니 시청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오시면 안 되겠니? 오면 자기들이 바로 발급해 주거든 거기서. 오면은. 그래서 갔더니 컴퓨터 뽑아 주는 거니까 바로 또 뽑아 주더라고. 그러면서 보냈어. 자기들은 보냈대. 이게 누구 잘못이겠어? 기본적으로 이것은 느낌이 시청에서 안 보낼 일은 없잖아. 우리 동문 안 왔거든. 그러면 시청에서 우체국까지 제대로 간 거지. 근데 우체국서 우리 집까지 올 때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동 전체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옛날에 보면 그걸 뽑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일부러 엿먹으라고 이렇게. 이거 누구지 모르는 거잖아. CCTV 확인하기 전까지는. 또 집변호 씨가 일부러 안 보냈을 때도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체국 업무착오로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봐줍니다. 근데 무조건 연착 안 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연착 통지 의무를 부과시키고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연착 안 한 걸로 봐. 나는 늦게 받았으니까 그 상대방이 돈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려주라는 거지. 연착했으니까 돈 준비하지 말라고. 근데 네가 연착 통지를 안 하면은 연착 안 한 걸로 보겠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2항 단서에 보면 연착 통지하기 전에 그 지연 통지를 발송할 때는 연착 통지 필요 없단 말. 이건 의미 없는 소리야. 그 날짜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3시까지 안 오면은 상대방한테 3시까지 안 왔다고 지연 통지 보내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착실합니까? 그냥 안 오면 무시하고 말지. 얘는 보냈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그 지연 통지 받으면 내 편지가 제 날짜 안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따로 연착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연착 통지만 기억하시고 연착 통지 안 하면 연착 안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답안지를 쓰면 꼭 그렇게 뭐라 쓴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해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려. 모든 연착을 연착 통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언제만 한다고? 보통 기간 내에 도달을 발생 그때만 연착 통지한다니까. 연착할 때 연착 통지하는 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가르쳐주고 시험을 봤는데 또 그렇게 써. 분명히 말을 했거든. 연착할 때 연착 통지하는 거 아니라고 썼는데도 꼭 답안지 쓸 때 보면은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 연착 통지 꼭 쓴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고정관념을 바꾸기 쉽지 않아. 한두 명이 아니라 올해도 마지막 모의사도 냈는데 또 써 거기다가. 연착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시 없이 연착 통지해야 한다.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 안 한 걸로 본다. 이렇게 써버린다니까 그냥. 조심하세요. 교수님이 그거 읽어보면 바로 감점입니다. 안 읽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읽어본 순간에 슉 꺼버린다고. 기본도 없는 놈이라고 꺼버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생일 때를 꼭 쓰셔야 돼. 그때만 그 빨간 줄을 딱 표시해놔야지.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승낙기를 안정하면 언제까지 보내야 돼? 상당 기간 안에 도달시켜야 돼. 상당 기간 얼마인지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529조는요. 이양 사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상당 기간 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상당 기간 후에 도달했는데 그게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야. 그럼 연착통지 해야 될까? 안 해. 얘는 그냥 상당 기간 후에 도달하잖아? 그럼 아무 효력 없어. 이양 사망이 없잖아. 그 왜 그러냐면 상당 기간 자체가 애매한 기간이기 때문에 연착의 개념 자체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여기도 이양 사망이 있는지 알고 막 써. 답안지 쓰라고 막 쓴다니 거기다가. 연착통지 상당 기간으로 막 쓴다. 조심하세요. 심지어 교수님도 책에 써놓은 사람이 있었어. 책에다가 막 아니 이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써놓는다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이양이 없는데 급 당황하죠. 본인도. 조심하세요.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시험에 케이스를 내면 그러면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를 내야 돼? 안 정한 경우를 내야 돼? 정한 경우를 내야 쭉 답안지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그래서 무조건 시험 문제는요. 케이스 나오면 518조 이게 나올 거야. 제가 나눠준 프린트도 요걸로 만들어져 있어. 제가 나눠준 그 3-2번이 있죠? 3-2번도 요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고 연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양거를 4번부터는요. 저 프린트는 안 써놨고 이건 좀 추가되는 건데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청약 수령자는요. 어떤 청약하게 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무시하고 동그라미 2번으로 보실래요? 자, 첫째 줄 끝에 청약 수령자는 밑줄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있잖아. 너 이거 생각 있으면 연락 주라 그랬는데 그럼 나는 그때까지 연락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 있으면 생각 없으면 생각이 없다고 연락을 줘야 되는 거야? 필요 없어. 연락 안 해도 돼. 차단시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청약 수령자는 승낙 여부를 자료 결정할 수 있고 자 밑줄 승낙 의무 X 승낙 의무 없어요. 따라서 청약 수령자는 승낙의 여부에 대해서 회답 의무도 없어. 연락 안 해줘도 돼. 연락 안 해줘도 돼. 심지어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도 연락 안 해줘도 돼요. 네가 간주하겠다 그러면 간주가 되는 거야? 네가 누군데? 네가 나라님이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걔 무시. 그래서 의문이 안 생깁니다. 침묵 동그라미. 여러분 침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원칙적으로. 그 회답 의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잖아. 물건 보내면서 쓰지 않을 거면 반송해라. 옛날에 이런 거 많았거든. 강매하는 거잖아. 안 하셔도 돼.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야. 되셨죠? 승낙. 승낙의 의의. 승낙은 청약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서 행하는 의사표시고 승낙의 요건. 이것도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 특정 청약자한테 해야 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한테 승낙은 있을 수 없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의 청약이 되는데 승낙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 합치 이거 중요합니다. 1번 사법시험에서는 이걸로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청약 수령자가 청약을 거절했거든. 자 이 칠판 봐보실래요? 우리 집 10억이 사라 그래서 생각 있으면 5일 안에 연락 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바로 전화 걸어서 됐거든 안 사 시키야 그랬어. 안 사 그랬어. 그 전화 끊고 생각해서 야 갑돌이가 나한테 그 10억에 사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거 지금 시가가 20억 하는데 이러는 거. 응? 그래? 10억 아니야? 20억이야. 10억 사갖고 네가 갖고 있다 20억에 팔면 되지. 아 그래? 그럼 다시 전화해가지고 야 조금 전에 나 안 산다 그랬잖아. 살게. 돼 안 돼? 안 돼. 처음에 한번 청약을 거절했잖아. 끝난 거야.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을 바꾸면 안 돼. 그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청약 수령자가 청약을 거절한 경우 있죠. 읽어볼게요. 청약의 수령자가 청약자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때, 즉 밑줄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비록 그 거절이 승낙 기간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어떻게 된다고? 승낙 적격을 잃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 말은 뭐 센스에 있어? 다시 승낙할 수는 없다는 거야.
청약이 날아가 버리니까 다시 승낙할 수는 없어요. 승낙적기 이러면 승낙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게 일본 사법시험에 나왔던 거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것도 변경을 가한 경우도 있죠. 10억은 안 사고 5억이면 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건 10억짜리는 거절한 거지. 그 5억짜리는 뭐한가 새로 청약한 걸로 되는 거지. 그리고 조문을 보시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에는 앞에 청약은 뭐 한 거고 거절한 거고 다시 새로 뭐 한 걸 본다? 청약을 본다. 볼 수 있다 아닙니다. 본다. 다시 1번 봐볼까요? 10억은 싫고 5억이면 살게 그랬어. 그러면 새로 청약을 본다 그랬잖아. 상대방이 거절한 거야. 청약자가. 5억은 안 팔지 그래. 근데 다시 뭐라 그래? 아 그럼 10억이 살게 또 이랬어. 그럼 상대방 10억 나한테 팔아야 되나? 아 기분 나빠서 안 팔아. 그럼 상대방 기분 나빠서 안 팔아 새끼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그 밑에 나와 있어. 만약 청약 수령자가 청약을 변경해서 승낙을 했는데 처음에 청약자가 승낙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청약 수령자가 마음을 돌려서 처음에 청약을 수령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청약자가 승낙을 안 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야. 이게 케이스로 나왔단 거라니까. 일본 사법시험에서 주관식에서 물어봤어. 계약이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는가 그래가지고 성립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걸. 그래서 책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오른쪽에 승낙 저 조금 전에 승낙 적격이라는 게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라 그랬잖아. 그럼 승낙을 언제 해야 돼? 그 안에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승낙 기간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승낙 기간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가로는 승낙 기간 써놨잖아. 구속력 존속 기간, 청약의 존속 기간, 승낙 기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승낙은 청약 효력을 가지고 있는 즉 승낙 적격 존속 중에 해야 된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안에 하셔야 한다는 거야. 연착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연착은 기본적으로 사고 연착이 아닌 보통 연착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한 거지? 연착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청약자가 뭐 할 수 있다고? 새로 청약형으로 볼 수는 있다는 거지. 주문을 그런 것도 있잖아. 홈쇼핑 같은 거 주문을 마감했습니다 그랬다니까. 근데 더 이상 주문하시지 말해. 끝났대 이제 주문 마감했대. 근데 나 전화를 한 거야. 그럼 나는 늦게 간 거잖아. 그렇지. 일단 이건 좀 약간 뭐 전제가 있어.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걸 청약으로 볼 거냐, 청약의 위인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조금 견해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청약의 위인으로 보게 되면은 고객들이 전하는 게 청약이 되잖아. 그다음에 그 홈쇼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승낙이 되는 거니까 이 이론이 안 맞지. 근데 거꾸로 이렇게 정찰보 이렇게 상품 진열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말할 때를 청약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 그럴 때는 그게 청약이니까 고객이 주문이 들어가면 승낙이 되는 거잖아. 근데 늦게 들어갔대. 그럼 뭐 한다고? 새로 청약한 걸로 보고 처음에 홈쇼핑에서 물건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들 승낙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본다가 아니라 뭐야? 볼 수 있다. 그건 홈쇼핑 마음입니다. 그 가격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비읍은 변경은 비읍이고 연착은 이응. 연착의 이응, 이따의 이응 이렇게. 여러분 안 헷갈릴 것 같죠? 답안지 쓰는 거 보면은 맨날 헷갈려. 이것도 최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꼭 2명씩 나와. 그렇게 조심하라 그래도 본다고 볼 수 있도록 헷갈린다니까. 그런 거 헷갈리면 참 점수 주기 애매해. 조심하세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본다고 새 청약으로 본다고 얘는 뭐라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은 할지 말지는 청약자 자유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용도 써놨죠. 승낙기간이 지난 다음에 도달했을 때에는 일단 늦게 왔으니까 성립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청약자가 한번 봐줘가지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거기에 승낙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가 있으니까 할지 말지는 청약자 지 마음입니다.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소리는 계약이 성립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계약의 성립 시기랑 같은 말이야. 저는 여러분 이걸 승낙 안에 같이 써놨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렸잖아. 이게 한 문제에 나올 수 있고 청약 쓰라. 두 번째 뭐 쓰라고? 승낙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계약의 성립 시기 세 가지 이렇게 따로 나올 수 있다고. 성립 시기. 근데 만약에 이게 승낙 나오면 이것도 어디도 써야 돼? 여기도 써야지. 왜냐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뭐랑 똑같으니까?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랑 똑같으니까 승낙에 나올 때도 이것도 어디다 쓰는 거야? 이 안에 같이 써야지.
승낙만 물어보면. 근데 만약에 승낙만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건 따로 물어볼 수가 있어.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고. 그래서 제 책에는 같이 써놨죠. 3번에다가 제 프린트는 따로 써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쓰레기 보여주려고. 자, 승낙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격지자하고 대화자를 나누죠. 2번에 격지자 동그라미 쭉 내려오셔서 대화자 동그라미. 대화자를 먼저 할까요? 조문이 없거든. 그래서 도달주의입니다. 대화자는요, 청약 바로 승낙하는 그런 경우에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전화로 이야기하는 이런 거. 대화자는 거리상 개념이 아니야. 시간상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서울, 쟤는 부산 살아도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대화자가 되는 거죠. 격지자는 뭡니까?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죠.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얘는 조문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한다고?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 동그라미. 발신주의로 되어 있잖아. 조문이 다르죠. 대화자하고 조문이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승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통지가 청약자한테 도달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도달주의잖아. 따라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528조 1항하고 529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간 안에 도달할 걸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531조를 보니까 이게 만약에 격지자라 그러면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격지자 간 계약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몇 줄? 531조에 따르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 528조 1항과 529조는 도달주의잖아. 그래서 도달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 모순이죠? 모순이야. 528조 1항과 529조는 도달을 요구하고 있고 531조는 발송을 요구하고 있잖아. 모순입니다. 따라서 양자 관계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뭐 된다? 제기된다. 모순되는 조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할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좀 밑에 읽어볼까? 학설들이 승낙통지가 도달하는 걸 정조건으로 해서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개념이 동그라미. 그걸 정조건설이라고 그래. 정조건설.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은 성립하지만 통지가 일정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의 세로를 잃는다는 개념. 이걸 무슨 설이라 그래? 해지조건설이고 이게 통설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비교 쭉 나와 있는데 그 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차피 이게 판례가 없거든? 판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학설 대립이 뭐뭐 있다는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이해되셨죠?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따가 제가 프린트물 내가 만들어 놨잖아. 3-2번에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자, 갑을 간에 격지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갑이 청약을 11월 1일 날 발송을 하면서 여기다가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승낙 기간을 정해가지고 생각했으면 11월 8일까지 연락 달라 그랬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청약이 도달하겠죠. 편지 등기로 보냈나 봐. 그래서 편지가 도달하는데 도달한 날짜가 11월 2일 날 도달했습니다. 바로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편지를 받고 승낙을 뭐 했겠어? 발송을 했겠지. 발송을 11월 3일 날 했어. 여러분 11월 3일 날 하면은 등기는 하루 안에 들어갈 거고 보통 우편도 8일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편지가 쭉 돌아가지고 승낙이 11월 5일 날 도달했다 그럽시다. 그럼 계약을 언제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학설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첫 번째 무슨 학설이 있다고? 정지조건설이 있고 우리 민총에서 정조건, 해지조건 공부했잖아. 그거 하는 거야. 이 정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건데 발생을 의존케 하는 게 정지조건이고 소멸을 의존케 하는 해지조건설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똑같이 맞는 건 아니야. 원래 정지조건, 해지조건은 효력에 관한 이야기거든. 근데 여기서는 효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립에 관한 이야기야. 이름만 갖다 베껴 쓰는 건데 이 아이들은 뭐라 그런다고? 일단 528조 1항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 날짜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랬잖아. 531조에서는 뭐라 그런다고?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게 두 개 조문이 좀 모순이 된다고. 그래서 이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일단 편지를 보냈잖아.
그럼 요걸 적용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 언제까지? 제날짜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라는 거야. 들어간 거 보여 안 보여? 들어갔죠? 그럼 이날 성립되는 게 아니라 다시 소급해서 이날 성립되는 걸로 봐. 그러니까 제날짜에 들어갈 때까지는 성립이 뭐 돼 있다고? 정지돼 있다. 그래서 정적건설이라고. 이 같은 경우는 이 을이 제날짜에 들어간 것까지 입증해야 돼.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해적건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해적건설은요, 요 조문을 중요시 여겨. 일단 보내면 성립해. 얘는 보낸 것만 입증하면 돼. 11월 3일 날 자기는 보냈잖아. 그럼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날 나는 보냈으니 이날 성립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가다가 이게 제날짜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다시 돌아와서 성립 안 하는 걸로 보는 거야. 제날짜에 못 들어왔다는 건 제가 입증해야지.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셔요? 그걸 물어보는 거라. 근데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통설이거든. 이게 다설이 왜 다설이냐면은 요 조문을 특별 규정으로 보는 거야. 제를 원칙 규정으로 보고. 그러면 일반 규정과 특별법이 겹치면 특별법이 우선하잖아. 그래서 요 조문을 중요시 여깁니다. 됐죠? 되셨어요? 자, 프린트물 봐볼까요? 자, 프린트물 봐보시면, 자, 4페이지 봐보시면은 합이 나와 있고, 밑에 청약 있죠? 그래서 의, 요건, 오른쪽에 효력 굉장히 간단히 써놨죠? 꼭 외우세요. 승낙 보세요. 승낙의 의, 승낙의 요건,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승낙, 연착한 승낙을 써놨고, 계약의 성시기를 난 띄워놨죠. 계약의 성시기 승낙 효력 발생 시기잖아. 따로 띄워놨습니다. 일부러 우리 시험에 따라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격지자가 대화자 두 개로 나눠가지고 써놨죠. 그리고 격지자 계약 성시기를 딱 4줄로 써놨어. 4줄로. 가장 간단히 써놨죠. 528조 1항과 529조는 도달주의인데 531조는 격지자 계약은 발신주를 규정하고 있어서 양조의 관계가 문제된다고 저 책에서 문제 소재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학설 대립은 정조건도 써도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렸어. 딱 4줄만 쓰려고.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뭐? 해제조건설이 다수리다. 이것만 쓰면 돼. 간단히 쓰면 4줄이야. 대하자는 도달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쓰는데 그걸 여러분 뻥튀기 시켜놓은 게 7페이지야. 요 4줄을 뻥튀기 시켜놓은 게 7페이지 한 페이지를 뻥튀기 시켜놨잖아. 뿡. 그래서 3-1번 이걸 쓰라고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뭐 변호사 시험도 아니고. 근데 이제 뻥튀기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쓰는 걸 좀 보여드릴게. 뻥튀기를 시켜놓으면 7페이지 한번 보세요. 531조에 따르면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고 돼 있고 528조랑과 529조는 도달하지 않으면 성립 안 한다고 돼 있다. 이거 다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528조는 발신주의, 531조는 발신주의고 528, 529 도달주의인데 어떻게 조화로 개설 문제된다. 문제 소재죠. 두 번째 학설 대립, 정적건설, 해적건설 거기 써놨죠? 정적건설은 뭐라 그랬어? 도달할 때 기다리라 그랬죠? 도달할 걸 정적건으로 해서 발송할 때 성립한다는 기한에. 해적건설은 일단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발송할 때 성립하고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기한에. 이해되셨죠? 보통 여기까지 쓰는데 좀 자세히 공부하면 3번까지 쓰는 거잖아. 여러분 그 3번 쪽에 이제 밑줄은 어디다 쳐놨냐면은 해제조건설에만 밑줄 쳐놨어. 어차피 우리는 뭐야? 해제조건설이 다설이니까. 그래서 증명책임 볼게요. 정적건설은 도달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자가 도달을 입증해야 되는데 해제조건설은 발송만 입증하면 된다 그랬죠. 철회는 어떻게 될까? 일단 효력이 생기면 철회 못하거든. 그래서 정적건설은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해적건설은 일단 발송만 해도 성립하는 거니까 철회 못합니다. 그렇게 써놨고 공통점도 더 중요해요. 증명 책임하고 승낙의 철회는 이거 차이점이고 공통점 뭐냐면 어느 학설에 의하든 뭐 도달하셔야 돼. 여러분 만약에 얘가 해적건설이 이때 성립한다 그래서 도달 제날짜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성립 안 하잖아. 소급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이든 간에 편지도 보내야 되고 제날짜에 들어가야 돼. 다만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정지조건설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해제조건설은 일단 성립하자 그러고 성립 방식의 차이지 똑같아. 도달해야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공통점이 그거야. 어느 학설에 의하든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는 것도 공통이고
기간 내에 도달하게 되면은 발송시에 성립한다는 것도 공통이야. 도달 안 하면 성립 안 한다는 것도 공통이고. 그러니까 도달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조심하세요. 자, 그럼부터 필요 없어. 원래 안 써도 되는데 좀 써본 거죠. 다수에 따라서 그냥 해적건설이 타당한 써놨고. 다 무시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2번만 외워. 그렇죠. 이런 설명 드렸잖아. 이렇게 양이 많을 때,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쓰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건 외우라 그럴 땐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잖아. 2번 옆에다 이렇게 써놔. 꼭 외워야 한다는 거. 2번 옆에는. 2번 옆에다가 7페이지 2번 옆에다가 2번 학설 대립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라니까 가로 열고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잖아. 꼭 써야 할 조문이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학설 이름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3번의 학설의 비교는 뭐라고? 3번은 이렇게 쓰면 세모. 생략해도 된다는 거지. 쓰면은 가산점. 안 써도 얘는 기본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2번이 기본이라는 거야. 제가 작년까지 얘는 표시를 안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중요도를 구분해 주려고 그래. 어떤 게 중요한지. 예. 물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좀 더 글씨가 빠르신 분들은 3번 같은 경우도 그 미출제 해제 조건설 있잖아. 그거 위주로 간단히 써도 되는데 막상 쓰긴 힘들 거야. 근데 평소에 공부는 하고 시험 문제 갔을 때는 이렇게 요령 있게 봐야 돼. 시험 문제에서 학설에 따라서 성립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은 이거 쓸 필요 없지. 학설의 비교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이것만 쓰면 되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 학설에 따라서 비교하라고 문제 나오면 요걸 써야 되는 거잖아. 3번도 봐두긴 해야 돼. 비교점은 두 가지야. 누가 입증할 것인가, 처리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렇게. 올해도 시험 문제 봤지만 한 전체 주제를 다 쓰는 문제는 안 낼 것 같아. 앞으로는 골라낼 것 같으니까. 근데 공부는 다 해야 돼. 다 하고 답안지 쓸 때는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쓰지 말아야지. 눈치를 잘 봐가지고. 요게 더 중요하다. 되셨죠? 자,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자, 프린트 문제 3-2번입니까? 이거 풀어볼게요. 여러분, 요 케이스는 이것뿐이 없어. 다음에 모든 교과서에 이걸 외우시면 돼. 갑은 평소에 사업상 잘 알고 있는 을이 중고자동차를 구한다는 말을 9월 15일경 다른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을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자동차를 500만 원에 팔겠다 하면서, 잘 보세요. 갑이 지금 매도인이죠? 며칠 날 청약을 발송했습니까? 9월 15일. 승낙기간은 언제까지야? 10월 2일. 이게 그 날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9월 15일 날 청약을 발송하면서 기간은 10월 2일까지 정해줬잖아. 을은 갑의 자동차를 몇 번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 타본 적도 있어서 몇 번 생각을 해보다가 다른 차를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9월 25일 날 저녁에 서신으로 차를 구입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승낙 발송. 여러분, 저 10월 2일까지 연락 달라 그랬으니까 9월 25일 보냈으면 7일 전에 보냈으니까 이 정도면 제 날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죠? 우체국의 업무차고. 이게 뭐야? 사고 연차. 10월 5일에 들어갔잖아. 2일까지 들어야 돼. 사고 연차 얘기죠. 갑은 뭐 하셔야 돼? 연차 통지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갑이 뭐 했어? 무시했대. 연차 통지 안 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연차가 안 한 거죠? 계약은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언제 성립해요? 보낸 날. 연차가 안 한 거니까 도달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 그럼 도달된 거니까 보낸 날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보낸 날이 언제야? 9월 25일에 성립하는 거야. 여러분, 학설 대립하고는 상관없어. 왜냐면 학설 대립은 설명의 차이가 있는 거지 날짜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 날짜에 들어갔고, 그럼 이걸 정조건에 따르면 해제건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할까? 9월 25일 날 성립했다가 연착했으니까 아이씨 안 들어갔다가 다시 연차 통지 안 했으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9월 25일 들어가는 거라고. 그 설명의 방식이지 날짜가 달라지진 않아. 어느 학설이든. 문제 소재. 연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물어본 그대로 성립 여부하고 성립 시기를 쓰라 그랬으니까 이번에 성립 여부. 여러분, 성립 여부는 뭘 써야 돼? 청약 효력에서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 승낙 적격 그것만 쓰면 되지. 승낙 기간 안 정한 경우 529조는 쓸 필요가 없어. 문제랑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528조만 쓰는 거야.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 요거만 쓰는 거고,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은요. 우리 앞에 봤던 5페이지에 봤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거야. 원래 답안지는 그때마다 막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 안 돼. 그럼 헷갈린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베낀 거야. 그래서 그걸 예원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사안 해결 25일날 보냈는데
통상은 10월 1일 들어갈 수 있는데 연착 통지 안 했기 때문에 연착 안 한 걸로 보고 따로 기간 내에 들어갈 기하가 뭐 한다? 성립한다.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성립했냐고 물어봤으니까 성립하냐 안 하냐 말을 해줘야 되잖아. 결론은 성립한다. 몇 주? 성립한다. 언제 성립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격지재간 계약은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어차피 얘는 이 학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책에 보시면 제가 어느 쪽에 너무 자세히 써놨어. 실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요. 실제 시험 문제 여러분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오른쪽에 봐보실래요? 그 학설 대립 있잖아. 거기서 동그라미 2번은 쓸 필요 없어. 어떤 게 타당한 쓸 필요 없고 뭐만 쓰면 돼? 요거 정지조건설, 해지조건설 그것만 쓰는 거야. 거기다 학설의 비교는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겁니다. 학설의 비교는 문제 물어본 사람 학설을 비교하라 그럴 때만 쓰는 거야. 비교라고 그럴 때만 쓰는 거지 뭐로 거기서 앉았냐고. 이것만 쓰면 되지. 그것도 여러분 나는 글씨가 느리다 그러면 뭐만 쓰면 된다고? 해제 조건설만 써도 돼. 그게 다설이니까. 제가 프린트에도 왼쪽에는 해제 조건만 쓰고 오른쪽에는 둘 다 썼잖아. 이게 그때 능동적으로 대치를 해야 한다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다설만 쓰면 되고. 그래도 이건 내가 아는 거 나온 게 써야겠다 싶으면은 학설 2개 쓰고. 그 대신에 동그라미 2번처럼 뭐가 타당하다 이런 거 쓸 필요 없지. 왜? 뭐가 타당하다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어느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안의결 보세요. 어느 학설에 의하든지 그랬잖아. 도달했고 그럼 발송할 때 성립한다. 동일하기 때문에 9월 20일에 계약을 뭐 한다? 성립한다. 꼭 9월 20일 써줘야 돼. 그리고 외우셔야 돼. 이걸 다 쓰면 10분 좀 더 걸려. 그러니까 절대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줄여 쓰는 연습을 하시고 이 문제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꼭 외워두세요. 가로안을 어떻게 써요, 조문을? 어? 뭘 쓰라고? 아, 그건 공부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 다수까지는 써줘야죠. 쓸 수 있으면. 표시가, 문장에 이상한 표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원칙이 그거지. 원칙이, 그게 찝찝하면 쓰지 마세요. 예. 왜냐면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기호가, 이게 뭔가 표시하는 걸, 암호 같은 걸 쓰지 말라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쓰지 말라는 데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사람들 참 괴로운 거, 이게, 가끔 그런 거 있거든. 가로도 이해가 되는데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강조하려고. 어떤 문장에 강조하려고 보통 기간 내 도달 발생일 때 그래서 이거 해도 되냐 물어보더라고. 근데 하지 마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요강에 지침이 없어. 그냥 표시하지 마라고 돼 있잖아. 뭐 그렇다고 해서 빵점 주고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글자를 좀 크게 쓰라 그랬어. 강조하고 싶으면은 글자를 좀 크게 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찝찝하면 쓰지 마세요. 찝찝하면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책에, 프린트, 답안지에 가로 안에 되는 조문 표시는 시험장에 쓰라는 게 아닙니다. 아, 쓰면 좋지만 조문을 어떻게 외워. 쓰면 좋아. 근데 쓰다가 틀리면 감점이야.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지. 그리고 외울 수가 없어. 저는 많이 거의 외우고 있거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 제가 수업 들었던 우리 그 유모 변호사님께서 그거는 민법 전체 조문을 다 외우고 있어. 평소 수업 방식이 책을 안 봐. 강의할 때. 그러다 그걸 한 몇 번 하니까 나중에 조문을 다 외웠어, 머릿속에. 강의 책을 전혀 안 본다니까? 조문을 다 외웠어. 그래서 장점이 있더라고. 변호사 일할 때 조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상담할 때 굉장히 실력 있어 보이잖아. 의뢰인이 말하면은, 그럼 꼭 말할 때 그냥 민법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몇 조에 몇 조 계속 조문을 들먹이거든. 몇 조.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실력 있어 보인다고. 근데,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조문보다는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거든. 조문은 쓸 필요 없어. 뭐 외워주면 좋은데 안 외워져. 저는 많이 외웠지.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못 외웠어. 좀 강의하다 보니까 다 외워지는 거지. 필요 없어요. 근데 요 포맷을 외우라는 거야. 답안지는 포맷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방식은 이렇게 문제 소재, 서론, 그다음에 2가지 물어봤잖아. 계약 성립 여부, 계약 성립 시기.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 결론을 안 써. 원래는 서론, 본론, 결론 써야 되는데 쓸 시간도 없고 안 쓴다고. 올해 2022년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장에 가서 그 친구가 찾아왔다 그랬잖아. 그 친구 공부를 잘했거든. 근데 그 친구 첫말이 그거야.
그 친구 원래 이게 포맷대로 쓰는 걸 잘하는 친구였는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못 쓰겠다는 걸 느꼈다는 거야. 시간이 부족하겠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포맷을 무시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답안지를 썼다는 거야. 포맷을 무시하고 서론을 안 쓴다는 거야. 서론을 안 쓰고 바로 본론, 결론, 본론, 결론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 잘했다 그랬어. 그래서 시간을 맞췄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절차력까지 쓰는데. 그래서 그게 실제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이 굉장히 시험 시간이 짧은데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우리 시험 시간을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50분 동안에 이걸 쓸 수 있는 문제를 막 낸다고. 근데 답안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제 뒤에 그 우리 저 부록에 답안지 붙어 있잖아. 제가 무슨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냐면은 제가 쓴 답안지인데 이게 다 앞에는 답안지가 길어. 앞에 답안지는 모범 답안지거든 말 그대로. 그래서 내용들을 다 썼어. 근데 뒤로 갈수록 답안지가 짧아져. 뒤에 답안지는 뭘까? 내용들을 다 쓴 게 아니라 최소 답안지를 쓴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267페이지 보시면 옛날 같으면 저희 답안지 이렇게 안 써요. 이거 2배는 쓴다고. 이 모범 답안지 이것도 2배는 썼을 거라고. 근데 답안지가 전에 쓴 답안지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 답안지를 제가 써보니까 35분 걸리더라니까. 이렇게 간단히 썼는데도 35분 걸리더라고. 여러분은 더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원래는 이걸 50분 안에 써야 되는데 35분 걸리면은 35분 걸렸다가 그다음 뭐 있어 여러분? 한 문제당 생각하는 시간 2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45분 걸린다는 45분 걸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제가 생각하는데 45분 걸리는데 여러분 더 걸리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일부러 답안지를 간단하게 쓴 거야. 어떤 사람은 270배 같으면 간단하잖아 답안지. 선생님 너무 적은 것 같다. 충분해.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목차로 갖췄으면은 답안지 못 써. 시간 안에 못 쓴다.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절차론도 있잖아. 그렇죠. 그 절차론 선생님이 답안지를 아직까지 너무 FMG로 쓰시더라고. 그렇게 못 써. 더 줄여야 돼. 더 줄여야 됩니다. 예. 근데 웃긴 건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니까 다 쓰려니까 시간이 그렇다고. 2교시 같은 경우는 사무 관리하고 뭐지? 신문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어차피 못 쓰는 문제가 2문제 이상 나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1교시는 보니까 다 쓸 수 있겠더래. 그래가지고 후달려가지고 미친 듯이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평상시에 이렇게 기본 포맷으로 공부하면서 기본 포맷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걸 시간을 못 쓸 거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여 쓸 거를 연구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제 나눠준 답안지는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그 자료실 다 있잖아.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편집하셔도 돼. 편집하셔가지고 고쳐 쓰라니까. 그거 편집될 거야. 긁힐 거야. 긁힐 거니까 일부러 그 복사자 같은 안 걸어놨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줄여. 이걸 어떤 분들은 이걸 못 줄이고 막 나중에 쓰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쓰는 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다 쓰시냐고 줄여 쓰시라고 그러면 자기는 줄여 쓰지를 못하겠대. 그러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냥 그 문제 소지 쓰지 마라 그랬어. 문제를 못 쓰린다. 못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 못 줄이면 통째로 빼버려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못 줄이면은 서론은 쓰지 마라 그랬어. 서론 안 써봤더니 안 쓰면 서론에 해당하는 점수는 못 받겠지. 그렇지만 못 쓰는 것보단 낫잖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본인이 잘 안 줄어들면은 일단 뭐라고? 서론 빼. 그리고 본문만 써 본문만. 바로 본문으로 쓰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라고. 서론 문제 소재 같은 거 쓰지 말고. 저는 어차피 이거 보여드리니까 다 쓴 거고. 그래서 3-2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나뿐이 없어. 여기 가는 케이스가. 다 똑같아. 대한민국 모든 책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